한국 국민 10명 중 7명이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나라는 사법 정의가 이미 완전히 파괴된 나라입니다. 재판이 자유와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다른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그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재판부가 내 사건 기록을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하면은 이런 판결이 안 나올 걸로 믿습니다. 판사 10명 가운데 7명이 20, 30대 젊은 엘리트들이 전담하는 서유 위주의 재판, 한국의 재판의 현주소다. 초임 부장인데 제가 항소부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배석 판사도 초임 판사예요. 재판 한 번 안 해본 초임 판사를 데리고 제가 초임 부장으로서 2심 재판을 맡은 거예요. 한국과 마찬가지로 직업 판사가 재판을 전담하는 일본에서는 지금 시민의 참여를 통한 사법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もう一つの意味は皆さんが裁判に裁判員として参加していただくことによって裁判がもっともっと分かりやすく国民の皆さんにぐっと身近なものになってまいります。裁判員という名前をつけて新しい制度構想をして今具体的な立案作業を進め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が 시민들 가운데 무작위로 뽑힌 배심원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배심제. 시민재판관이 판사와 동등한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참심제 등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들은 직접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국민들이 재판의 주체로 전혀 참여하지 못하는 나라는 거의 대한민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판사, 검사, 변호사, 소위 법조 3륜이라는 성역을 쌓고 소수의 법 전문가들이 독점하고 있는 한국의 사법제도. 국민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는 한국의 재판은 과연 정당한가? 지난해 1월 16일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윤 씨에게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경찰이었다. 나오자마자 손을 뒤로 하더라고요. 그럼 수갑을 채우더라고요. 제가 안 도망갈 테니까 이러지 말라고. 그러고선 이제 차에 이제 봉고차 있거든요. 봉고차에 타자마자 그때부터 이제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리면서 너 살인했어 안 했어? 칼 어디 있어? 그러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게. 아니, 무슨 살인을 하고 칼이 어딨냐고. 경찰서에 끌려온 윤 씨는 자신이 20여일 전 일어난 강도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친구가 자신을 공범으로 지목했다는 것이다. 윤 씨 안에 있으면서 제 옆방에 바로 있었거든요. 야, 어떻게 된 거냐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무슨 강도 살인을 하고 무슨 사람을 죽이냐고.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게 얼마나 맞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맞고 나서 들어와서 얘기하는 게 사실은 나도 아무것도 모르고서 그냥 PC방에서 글 한번 잘못했다 잡혀왔대요. 윤 씨의 친구인 장모 씨가 PC방에서 채팅을 하다 장난글을 띄운 것이 발단이 됐다. 장 씨는 채팅을 하던 중 장난으로 사람을 죽였다는 글을 띄웠다. 이 장난글이 화근이었다. PC방 주인은 이 글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킹돔이니까 왜 있냐, 뭐 사람을 죽였어,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제가 그 채팅했던 그 내용을 그 프로그램을 올려봤는데 거기에 이제 내 손으로 뭐 사람을 죽였다. 여기 지금 금호라고 써있잖아요. 윤 씨는 경찰의 가혹행위에 못 이겨 범행을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떻게 그 사람 어떻게 잡고 어떻게 찔렀냐. 그 모션. 현장 검증 때도 경찰이 눈치를 주고 유도하는 대로 움직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범행을 그러니까 자기네가 짚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짚고 나보고 이제 찍으라 이거죠. 저기서 있으면서 보니까 여기 서 있으면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변호사 여기인데 저는 계속 뺑뺑 돌리는 것 같다고 다 들리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처음에 모르니까 그냥 생각나는 거 이제
드라마 같은 데서 본 것처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지 않냐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고. 시키니까 어떡해요. 안 했다가 또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 가혹행위가 너무 눌리니까, 맞은 게 너무 눌리니까 사람이 맞는 게, 저도 웬만큼 맞는 거는 안 두려운데요. 그거는 사람 이해, 완전 짐승을 갖다가, 저를 갖다 짐승처럼 대하고선 때리는데요. 경찰이 제시한 증거는 윤 씨의 자백과 현장 검증 외에는 없었다. 증거가 발견된 거는 있습니까? 물증. 칼은 우리가 그 애들이 이제 칼을 벌어다녔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진로 이제 거기를 계속 수색을 했는데 칼을 찾지는 못했고, 또 피 묻은 그 잠바를 찾았어요. 묻은 게 혈흔이 아닌 걸로 나온다고 근데 이제 들었는데. 그게 혈흔이 아닌 게 아니라 감정 불과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물증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윤 씨의 마지막 희망은 재판부였다. 윤 씨는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했다. 확실한 증거나 증인이 없는 만큼 재판부가 무죄를 인정해 줄 것이라고 윤 씨는 기대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윤 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윤 씨와 가족들에게는 사법제도에 대한 마지막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 애 때문에 그냥 쫓아다니고 너무너무 진짜 그때는 쓰러지기 일부 직전이었어. 그때 못 나오고 그 안에서 애를 늙힐 생각을 하니까 진짜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너무 진짜 하늘이 노래지고. 윤 씨는 결국 2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안 돼가지고 놔두면 그냥 말소돼 버리니까. 그러나 윤 씨와 가족들은 1심 재판부가 왜 자신을 유죄로 인정했는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1심 재판부가 했던 말은 더 이해하기 어려웠다. 증거 불충분이니까 판사님으로 했어요. 판사님이 항소 다시 해서 재판 받으라고. 형 때리고 나서 그러더라고요. 이게 증거 불충분이니까 다시 항소해서 재판 받으라고. 그 판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니까요. 판사. 10달 동안의 옥살이는 윤 씨와 가족들의 생활을 망쳐버렸다. 윤 씨의 수입이 끊기면서 20년 가까이 살아왔던 인천을 떠나 경기도 외곽의 한 무허가 주택으로 집을 옮겨야 했다. 지금은 끼니를 걱정해야 할 형편이다. 집안 형편 말이 아니죠. 저희 어머님도 연세도 많으시고 몸도 불편하시고 많이 아프시고 집도 보다시피 이렇게 안 좋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쌀이 없어갖고 밥도 못 먹고 있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최고 이제 싫은 사람이 저 담당 형사들하고 검찰, 이렇게 1심 판사. 이제 우리나라 법 제도가 저로 인해 이제 다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 하나로 인해. 또 다른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그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제 심정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한 용역업체를 운영하던 조남현 씨는 지난 2000년 회사 직원 명의로 사업자금 2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직원이 조 씨에게 당장 대출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면서 다툼이 생겼다. 현금이 몇 천만 원 정도 있어야 돼요. 왜? 일일 근로자들을 불러다 사용을 하고 일일 결제를 날 먼저 해주고, 또 이제 현대택배나 계열사인데 그쪽에서는 결제를 15일 결제, 한 달 결제를 받으니까 자금이 한 달 동안 묶이죠. 직원은 대출금을 갚을 능력도 의사도 없다며 조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조 씨는 그동안 대출 이자를 꼬박꼬박 내왔고 자신의 명의로 된 집과 땅이 있는 등 대출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무런 근거 없이 대출금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단 이 한 몇 마디 조항을 가지고 무고한 시민을 8개월씩 살린다고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하는 동안 조 씨의 사업체는 문을 닫았다. 주위에서는 합의를 권했지만 조 씨는 자신이 유죄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사기 혐의가 없다며 조 씨의 무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이미 조 씨의 인생은 치유될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은 뒤였다. 지난 한 해 전국 지방법원에서는 모두 131만여 건의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전국 지방법원 판사들이 모두 1230여 명이니까 1인당 평균 106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한 셈입니다. 판사들은 쏟아지는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사건을 다루는 서울지방법원의 민사법정.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법정을 드나든다. 법정 앞 게시판에는 오늘 오전 다뤄질 사건들이 빼곡하게 적혀있다. 한 명의 판사가 2시간 동안 처리해야 할 사건은 모두 177건. 한 건당 심리시간은 고작 40초에 불과하다. 소액 사건의 90%는 변호사가 없는 이른바 나홀로 소송이기 때문에 재판은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소액 사건이라고는 하지만 서민들에게 2천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판사에게 제대로 말 한마디 못 해보고 판결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안 주네요. 그냥 일사천리로 흘러가는 것 같고 또 변호사를 저는 선임을 안 했기 때문에 상대편은 변호사를 선임했고 모든 게 이제 서류 위주로 일단 말 몇 마디 하려고 하면은 그냥 뻔한 소리니까 그냥 알았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빨리 진행하는 그런 걸 느낀 점은 있습니다. 형사사건이나 소송 횟수가 큰 민사사건은 사정이 좀 나은 편이다. 이 민사 항소심 법정에서는 오전 2시간 동안 28건의 사건을 심리한다. 한 사건을 심리하는 시간은 평균 4분 남짓이다.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 확인, 의견이 엇갈리는 내용에 대한 피고와 원고 측의 답변이 한두 차례 오고 가면 심리가 끝난다. 판사들은 민사소송의 경우 일주일에 한 번, 형사소송의 경우 일주일에 2번밖에 법정을 사용할 수 없다. 재판정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정에서 사건 당사자들의 주장을 충분히 들어주기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일선 판사들의 하소연이다. 워낙 처리해야 할 사건 수가 많다 보니까 일단은 법정에 들어가기가 여러 날 법정에 들어가기가 대단히 판사에게 부담스럽고 또 둘째는 설사 판사가 들어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지금 법정 사정이 그렇게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사정이 못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재판은 문서 위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당사자들의 의견을 법정에서 직접 듣는 것보다는 필요한 내용만 서류로 제출받아서 판사가 미리 읽고 오는 것이 신속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법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들은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의사를 서류로 작성해서 재판부에 전달하기 어렵다.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재판에서 오고 가는 서류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대법원이 내린 한 민사재판의 판결문이다. A4 용지로 6장, 원고지 25장 분량이다. 그러나 이 판결문을 이루고 있는 문장은 단 6개. 제일 긴 문장은 1289자나 된다. 소설책 2페이지 분량의 글이 단 하나의 문장인 셈이다. 이 한 문장 안에 사용된 쉼표만 10개. 일상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들이 복잡한 구조로 얽혀 있다. 일반 시민들이 이 판결문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국문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에게 이 판결문을 나눠주고 읽어보게 했다.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학생들은 난감한 표정이 역력했다. 6장짜리 판결문을 읽는데 1시간 이상이 걸렸다.
읽은 소감을 물어봤다. 길고 어렵고 반복되면서 결국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거든요. 제가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근데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요. 한 문장 읽어내기가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고 그걸 이해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 판결문의 의미가 있다면 이거를 이해하지 말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판결문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정확하게 이해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는 권리와 의무가 따르는 다른 문서하고는 매우 다른 성격의 문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 글을 작성하는 사람들은 그런 면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스스로가 알고 있는 법리적인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법률 문장의 보수성이라든지 거기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난해한 서류 위주로 진행되는 재판은 판검사와 변호사를 제외한 일반 국민들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성역이다. 판사의 판결이 합리적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변호사가 제대로 변론을 하고 있는지 재판을 받는 사람은 알 수가 없다. 판사와 변호사들이 하는 말은 이해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신의 계시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한국 판사들의 재직 기간은 평균 8년. 총 1,600여 명의 판사 가운데 39살 이하가 1,100여 명. 판사 10명 중 7명이 20, 30대다. 네, 새파란 판사들이 법대에 앉아 있고 이 법대 밑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그 원로 변호사들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새파란 젊은 판사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광경이 우리나라에서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참 저는 우스꽝스러운 광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반 국민이 느끼는 어떤 법원이라는 거는 우수한 사람들이 사법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젊은 나이에 벼락 출세해서 뭐 판사가 됐는데 일반 국민은 완전히 사법의 객체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 느끼기에 이 법원이라는 거는 그냥 그런 소수의 엘리트의 그들만의 사법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법원의 인사구조는 전형적인 피라미드 형태를 이루고 있다. 13명의 대법관을 정점으로 240여 명의 고등법원 판사와 1,200여 명의 지방법원 판사가 계층을 이루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배석판사, 단독판사, 부장판사, 고등부장판사, 법원장으로 이어지는 승진 단계가 이어진다. 사법연수원 수료 성적과 임관한 뒤의 근무 평정에 의해 서열과 승진 순서가 차례로 매겨진다. 엄격한 서열 문화 속에서 재판에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관이 참으로 법관이냐 말이죠. 이런 의심을 할 정도로 관료 재병폐가 심각하다. 그리고 그 근무평정 자료가 법관의 생사를 좌우한다면은 법관으로서의 뭐 승진이라든가 재임명이라든가 이런 그 생사를 좌우하는 자료가 된다면은 그 근무평정 자앞에 위축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 한 해 56명의 판사가 법복을 벗었다. 이들 대부분이 변호사 개업을 했다. 이들에게는 전관 변호사라는 명칭이 붙는다. 재판부가 이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준다는 뜻이다. 전관의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재판부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해준다고 선전한다는 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봤다. 사무실은 어수선했다. 문을 닫은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듯했다. 그러니까 속아서 대부분 돈 입금시키고 일 처리 안 해주고 다 그러더라고요. 돈만 받아서 챙기고 막 싸우러도 많이 오고 그랬어요. 얼마나 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문제 많이 왔죠. 뭐 사람들 단체로 온 적도 있었고 되게 문제 많아요. 와서 우리 사무실 와가지고 막 하소연하고 막 어떤 아저씨 막 그랬었는데. 이 변호사에게 변론을 맡겼던 김모 씨의 가족을 만났다. 기업체 사장인 김 씨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알아서 형이 요청을 한 게 아니라 변호사가 그 안에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 들어왔더랍니다. 찾아 들어와가지고 자꾸 자기가 이 사건을 맡으면 무조건 당신을 내보내 줄 수 있으니까 하면서 선임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여러 차례 찾아와가지고 형을 자꾸 종용을 하다 보니까 그 양반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 양반한테 매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자신이 잘 아는 판사를 통해서 열흘 이내에 보석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전관 예우를 암시하는 말만 믿고 김 씨 가족은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수임료를 주고 변호사를 선임했다. 다 위하고 얘기가 돼 있다. 무조건 선임만 하면은 자기가 다 섭외를 하겠다. 그 위라는 게 어디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판사를 위라고 얘기를 하겠죠. 뭐 판사님은. 자기 입으로는 대법원 비서실 판사? 그러나 보석 신청은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도 기각돼 1심에서 받은 2년형이 확정됐다. 변호사는 보석 신청이 기각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김 씨 가족들은 뒤늦게 이 변호사가 판검사 출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수임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결국 3천만 원은 돌려받지 못했다. 바로 5천을 갖다 줬었어요. 영수증 하나 받고 갖다 줬는데 그리고 이제 한 세월이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계속 안에서 이제 확인을 하고 보니까 보석이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죠. 보석이 기각이 됐는데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어요. 그 사람은 전혀. 손을 띄라. 돌려달라 하니까 안 만나줘요. 이 사건 외에 또 다른 피해자는 없을지 대한변호사협회를 찾아가 알아봤다. 문제의 변호사는 지난 96년부터 5년 동안 변호사 제명 조치를 당한 적이 있었다. 돈을 받고 소송을 안 해줬다는 얘기인가요? 반환해주겠다 각서 쓰고 반환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번 거랑 같은 거네? 그때도? 비슷한 거죠. 지난해 다시 개업한 뒤로 변호사 후에 접수된 진정 건수만 모두 16건이었다. 의뢰인들의 피해 액수는 2억 원이 넘었다. 변호사는 검찰에 구속된 상태였다.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안모 씨는 변호사를 구하고 있다. 남편과 함께 사업을 했던 안 씨는 수십억 대의 재산 분할 신청도 함께 신청해 놓은 상태다. 안 씨와 함께 다양한 경력의 변호사들로부터 상담을 받아봤다. 상담 결과 판검사 경력이 없는 변호사와 전관 출신 변호사 사이에는 수임료가 최고 5배까지 차이가 났다. 전관 출신 변호사 사무장들은 재판에 대한 영향력을 노골적으로 선전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는 440을 진행을 하고 440면 부가세 포함. 그렇죠. 부가세 포함이 440을 진행을 하고 이 재산관계 부분에 있어서 성공사례비 이렇게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성공사례비는 되게 몇 프로나 됩니까? 10%? 10%. 상승 한 1,500 정도. 성공률은 나중에 이제 재산분할 받는 금액에 따라서 10에서 20% 정도. 파업 개혁을 하면 지금 우리 변호사님이 제일 서울에서는 지금 노동부장으로 나오신 지금 최근에 가장 최근에 나왔고 파업 개혁 하면 우리가 질 이유가 없죠. 재산분할 같은 거 할 때 판사가 오로지 판사 단독으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총 재산이 얼마인데 얼마씩 나누라 할 때 그런 데 좀 영향이 있죠. 그래서 하는 거죠. 파업 개혁. 가정보험 부담판사는 원장을 모시고 주현재 데리고 있는 판사들도 다 저희가 원장실에 데려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원장님 같은 분은 이제 소송을 내면은 첫째적으로 이제 그 높으신 분이라서 그 경제적인 부담이 클 텐데. 그렇으면 되게 얼마? 보통 한 2천만 원 받을 작성을.
다른 원장 출신들은 보통 한 3천만 원 이상 받는데 우리 원장님 그렇게 많이 안 받으시나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변호사 개업을 한 김태정 씨. 지난 2000년 5월 9일 수백억대의 주가 조작과 횡령 혐의를 받고 있던 이용호 씨가 경찰에 소환되자 서울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태정 변호사는 이 전화 한 통으로 이용호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 내가 비록 내가 운영하는 법률구조재단 기금으로 그 돈을 충당했다고 하더라도 서민들로서는 만져볼 수 없는 1억이라는 그 거금을 변호사 수인으로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은 자괴감을 느낍니다. 사실은 그 점은 내가 부끄럽다고 내 스스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를 마음껏 비난해 주십시오. 문제는 김태정 씨가 검찰에 전화를 한 바로 다음 날 검찰에 소환된 지 하루 만에 이용호 씨가 풀려났다는 점이다. 이용호 게이트 사건에서는 그 피의자가 그 관련 수사 기록만 해도 자료만 해도 7박스 반의 그런 아주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검찰에서 압수해오고 관련 당사자도 10명 이상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 피의자를 검찰에서 붙들어 왔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검찰이 사전에 면밀히 내사도 하고 조사를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피의자가 검찰에 온 이상은 절대로 그 다음날 무혐의로 석방될 수가 없습니다. 통상의 이해에 비추어 보면 이것은 당연히 구속되어야 되고 또 처벌받아야 되는 사안인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가 선임됐다. 그래서 그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했다고 해서 다음날 바로 석방된 것이 아니냐. 천억대의 주가 조작과 불법 대출 혐의로 또 한 번의 게이트를 일으킨 진승현 씨. 정관계에 막대한 자금을 뿌린 진 씨의 광범위한 로비를 수사하던 검찰은 진 씨가 변호사 비용으로 무려 12억 6천만 원을 썼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진 씨 역시 전관예우의 특혜를 기대했다. 또 한 분은 전에 검찰총장 지냈던 총장이 이제 선임한다고 돈을 줬는데 나중에 드러난 거지만은 은행한테 선임을 해준다고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변호사는 좀 주고 아마 이름들이 중간에 짧은 게 상당히 많았던 걸 기억이 나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많은 정치 경제 사범들이 각종 명목으로 형기를 마치기 전에 풀려났다. 이들 대다수가 재판 과정에서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나 전관 변호사들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았다. 정말로 자유평등 정의에 의해서 재판을 하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돈 있고 그 권력이라든가 돈, 그 공정 아주 뭐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들만 살아날 수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법을 아는 사람이 법을 이용해서 그 자기는 이득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법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것 같고 없는 사람 편이나 서민 편에 있는 사람 법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판사들은 사건 당사자들의 막연한 기대 때문에 전관예우의 문제가 과장돼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이른바 밖에서 정관 변호사라고 알려져 있는 분들로부터 어떤 직무 수행의 장애가 되는 영향을 받는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 정관 변호사들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또는 정관 변호사들에 몰려오는 사건들을 정관 변호사들로서는 또 선별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조금 좋아 보일 수도 있고 한 것들이 상승 효과를 일으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전관 출신 변호사들을 직접 상대해본 변호사들의 생각은 달랐다. 많은 변호사들은 판사들이 어떤 식으로든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영향력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니까 상대방 변호사가 이제 법정에 들어왔는데 재판장이 아주 오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하길래 우리 측에서 모두가 긴장을 했죠. 그리고 돌아와서 그 재판장과 그 상대방 변호사의 관계를 조사를 해봤더니 바로 직전에 그 재판장이 모셨던 직속 상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니나 다를까 모든 재판 진행이나 이런 면에서 그 예기치 않게 이 사건이 이례적으로 빨리 결심을 해서 서둘러서 승고를 해야 되겠다고 우기고 그러더니 결론이 결국은 뒤집어지는 쪽으로 그러면서 상당한 어떤 이것이 과연 공정한 결론일까? 현실적으로도 존재한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갓 퇴직한 그런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결국은 객관적으로는 석방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건들을 많이 석방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단적으로 전관예우의 어떤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난해 9월 변호사협회 신문에는 한 변호사가 쓴 익명 칼럼이 실렸다. 판사들이 로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실제로 많은 법조인들은 로펌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인 전관예우가 새로운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관은 변호사 개업을 했을 때 자기가 어떤 형태의 변호사를 할 것이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은 단독 개업보다는 로펌으로 진출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로펌으로 진출할 때 생각을 미리 하게 되면은 그 로펌과의 관계에 있어서 과연 어떤 공정한 재판을 했겠느냐. 지난 9월 서성 대법관이 35년 동안의 판사 생활을 마치고 대법관에서 물러났다. 퇴임식에서 서성 대법관은 변호사 활동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실제로 서성 대법관은 현재 유력한 로펌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법관이 그 소임을 마치고 변호사가 되는 것을 부도덕한 일로 매도하는 시각마저 있습니다. 서성 대법관처럼 고위직 대법관을 지낸 사람까지 나는 변호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저는 참 법관들 서성 대법관의 의식, 마인드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제까지 이 법관으로 고위직 법관으로 근무하던 분들이 나와서 거액의 선임료로 이를테면 뭐 국민들이 변호사를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액의 선임료에 팔려서 그 국민을 위해서 그 당사자를 위해서 변호를 하고 그 법관 고위직 법관이 지금 재판장과 어제까지 함께 근무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된다면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 중 40% 정도는 심리불속행 판정을 받아 재판을 받기 전에 기각된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는 이 심리불속행 제도와 관련해 대법관 출신 변호사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예가 하나도 없답니다. 그래서 대법원 사건은 무조건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잘 된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상고한 사건 중에 심리불속행된 사건이 비율은 많이 적습니다만은 전혀 없다는 것은 조금 과장된 것도 덜어 있습니다. 있기는. 그래. 한국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재판 제도와 재판을 주재하는 법조인들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을까? KBS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불신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 가까이가 재판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전관예우가 존재하느냐는 질문에는 72.4%가 그렇다고 대답했고 전관예우가 없다는 응답은 18%에 불과했다. 판사, 검사, 변호사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각각 27, 17, 15%에 불과했다.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법제도로는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재판제도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특히 재판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재판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응답자들보다 재판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늦은 밤, 서울지방법원 건물의 창문에는 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 늘 판결할 사건이 밀려있는 지방법원 판사들의 퇴근 시간은 보통 9시, 10시를 넘기기가 일수다. 판사들은 재판에 대한 국민의 불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소짓더미에 파묻힌 판사들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명예와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근데 아마 일반 당사자들은 우리 전체 소송 사건 중에 대부분이 소액 사건이거든요. 근데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제 1회 변론기 1회 종결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또 판결 이유도 쓰지도 않고 사건 자체가 한 기일에 우리처럼 뭐 15건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십 건의 사건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건으로서는 소액 사건 같은 그런 모든 사건까지 당사자들이 만족할 만큼 그렇게 시간을 할애하는 데는 조금 더 한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법원이 많은 사건을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훨씬 좀 빨리 능률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원도 국민의 불신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자체적으로 재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각종 방안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에 대한 불신감이 해소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은 항상 재판을 받는 사람일 뿐 재판은 판검사, 변호사들의 전유물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처럼 그 검찰이나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런 나라는 별로 많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계속되고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이유는 결국 시민 참여를 막아놓고 그 법률 전문가들이 그야말로 자기들만의 아성에서 일반 시민의 아주 복잡하게 한 옛날과 같은 그런 지금 차원의 어떤 법률적 쟁송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복잡하고 전문적인 그런 모든 쟁송을 옛날 방식으로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히고 일반 국민이 전혀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국과 마찬가지로 시험에 합격한 전문 법관이 재판을 전담하는 일본에는 최근 혁명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직업 판사와 일반 시민이 함께 재판을 하는 재판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もう一つの意味は皆さんが裁判に裁判員として参加していただくことによって裁判がもっともっと分かりやすく国民の皆さんにぐっと身近なものになってまいります。それから皆さんの健全な社会常識が反映されます。 재판원 제도는 미국의 배심자와 독일의 참심제를 절충한 형태의 일본의 독특한 시민 사법 참여 제도다. 변호사협회를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재판원 제도를 설명하는 행사가 일본 전역에서 펼쳐지고 있다. 시민들은 다소 생소해하면서도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었다. 賛成です。で、賛成の理由があれば。そうですね。やっぱり今の裁判官だけの制度では偏った意見も出てしまうので、いろんな人の意見を聞いてこういうふうな制度を作っていけば国民も司法参加できるんでい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 미국에서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는 배심 재판을 받는 것은 피고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다. 배심원에 선발된 시민들은 법원에 모여서 자신이 참여할 재판을 추첨으로 배정받는다. 미국 시민이라면 누구나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재판에 참여할 배심원은 선거인이나 자동차, 납세자 명부를 통해 무작위로 선발된다. 뉴욕주에서만 매년 4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 There is no requirement. The requirements I gave you before for serving on juries on a jury are the only requirements. There are no requirement that you be of one ethnic group or another. There is no requirement that you
that you be highly educated or even literate. Even literate. All you have to do is have to be able to speak and communicate in the English language. 미국 뉴욕 주법원의 형사소송 법정이다. 검사와 변호사가 판사와 마주보고 있고 오른편으로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12명의 배심원이 자리를 잡는다. 배심원들은 검사와 변호사의 변론을 들은 뒤 피고의 유무죄를 결정한다. 판사는 재판을 진행할 뿐 배심원의 결정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와 변호사의 변론은 배심원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진다. 시민의 상식이 판결의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이다. 지난 95년 아내 살해 혐의로 기소된 O.J. 심슨이 배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 사건은 배심제의 효율성에 대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비싼 변호사로 정의를 샀다는 비판, 배심원들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비판이었다. 그러나 배심 재판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문제 제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It's a guarantee against miscarriage of justice by a single judge. A single judges may be honest and they may be trustworthy, but they have only one point of view. Only one point of view. Jury system functions very well. Is it 100%? No. But is it the best system that's ever been devised? Yes.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배심 재판을 더 신뢰한다는 조사에서 나타나듯이 미국 국민들은 배심제의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고 있다. 그 바탕에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가장 공정한 판결이 나온다는 믿음이 깔려 있다. Well, it sort of messes up my schedule, but I figure, you know, I am a citizen here. I don't mind helping, you know, the people in the community that way who might need my help to do their trial, being part of a jury of peers. We don't have a better system worldwide, or I haven't seen it. So we're judged by our peers, and the people I'm working with on this case seem to be reasonable people that will come to a reasonable solution. 독일에서는 일반 시민 가운데 선발된 참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한다.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뽑는 배심제와는 달리 참심제는 필요한 참심원 숫자의 2배 정도를 의회와 지역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민사, 형사, 노동 등 재판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25세에서 70세 미만의 독일 시민은 누구나 참심원이 될 자격이 있다. 독일 베를린에만 5천여 명의 시민이 참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 Denn es sind ja, die ehrenamtlichen Richter sind ja Leute, die keine juristische Ausbildung haben oder haben sollen, sondern mit ihrem normalen Verstand entscheiden, ist derjenige schuldig, ist er nicht schuldig, Dinge bedenken, die eventuell ein Berufsrichter gar nicht sieht und auch über das Strafmaß mitentscheiden, ist es ein schwerer Fall, ist er nicht so schwer, ist es vorsätzlich gewesen oder auch menschliche Schwächen und menschliche oder die Umstände mit berücksichtigt, mehr als der Berufsrichter. 참심 재판은 직업판사 1명과 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다. 참심원들은 사복을 입고 재판에 참여한다. 그러나 재판 진행과 판결에 있어서 참심원은 판사와 완전히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판사와 참심원은 법정 옆에 마련된 방에서 유죄와 무죄, 형량 등을 논의한다. 대부분의 판결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결정하지만 의견이 엇갈릴 경우 다수결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에도 판사와 참심원의 한 표는 동등한 조력을 갖는다. Eine Justiz, die völlig abgehoben ist von dem, was im Volk passiert, was die Leute denken, hat keine Chance auf Akzeptanz. Zugleich ist es wichtig, dass die Möglichkeit besteht, die Arbeit der Justiz zu kontrollieren, demokratisch zu kontrollieren, auch durch die Mitwirkung von Laienrichtern, von ehrenamtlichen Richtern zu kontrollieren, weil nur eine kontrollierte Justiz arbeitet auch so, wie man sich das wünscht. Wenn die Kontrolle fehlt, kommt es leider oft zu Fehlentwicklungen. 일본 변호사협회는 올해 드라마 한 편을 제작해 전국적으로 상영회를 갖고 있다. 이 드라마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여인의 형사 재판 과정을 그리고 있다. 직업 판사인 재판관 1명과 일반 시민들 가운데 선발된 7명의 재판원이 재판부를 구성하고 이 사건을 심리한다. 재판관과 재판원은 검사와 변호사가 법정에서 제시하는 증거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면서 재판을 진행한다. 나이와 직업, 경력이 전혀 다른 재판원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경험과 상식의 근거를 두고 제시된 증거들을 평가한다. 심리를 시작할 때 유죄와 무죄로 나뉘었던 재판원들의 의견은 논의를 거치면서 점차 합의점을 찾아간다. 전문가의 법 논리가 아닌 상식의 논리에서 사건의 진실에 접근해가는 것이다. 충분히 논의했다고 판단한 재판관과 재판원은 결국 투표로 유무죄를 결정한다. 재판관과 재판원은 모두 한 표씩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무죄. 무죄. あと1枚です。無罪。陪審、三審、形は違いますけれども、国民参加の制度を取っている国が非常に多い、取っている国の方が多いと、はるかに多いと言っていいと思いますが、そういう意味では日本は非常に遅れている国だったわけです。ですから国民的基盤をしっかり司法に入れるという意味で遅れを取り戻さなければいけないだろうということから国民参加の制度として裁判員という制度を作ることになったんです。ところが裁判についてはですね、全く国民は関与してこなかったわけですよ。そうするとどういうことが起こるかというとですね、国民党はですね、まさにその神様のお告げを待つようなですね気持ちになっちゃうわけですよね。ということはだから非常になってますか、裁判そのものもですね、運が良ければ無罪になったりですね、運が悪ければ有罪になったというような気持ちになっちゃうわけですよね。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사법시험을 통과한 판사가 재판을 전담하고 있는 일본의 사법부도 국민의 불신을 받는 관료화된 조직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99년 발족한 사법개혁심의회는 3년 동안의 논의 끝에 시민의 사법 참여를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시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자는 것이었다. やっぱり実情に合った形で、諸外国のものをそのまま導入するんではなくて、工夫しながら新しい制度を作ろうと。陪審とか三審ではなくて裁判員という名前をつけて新しい制度構想をして今具体的な立案作業を進め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が、この裁判員制度が一つ大きな柱になると思います。 내년 3월에는 재판원 제도 시행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법률이 일본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다. 지금은 총리 직속의 사법개혁 추진본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재판원 제도와 관련해서 현재 일본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직업 판사인 재판관과 일반 시민인 재판원의 구성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재판관과 재판원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일반 시민의 의견이 얼마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가 큰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행정부와 법원, 검찰 내에는 재판관과 재판원이 같은 숫자로 재판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적인 비전문가가 많이 참여하면 재판의 공정성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게 주장의 근거다. 私は個人的にはですね、3人と3人くらいだと思ってますけどもですね、若干のあれはあるでしょうけど、今日の1対7ですかね、もうちょっとこれではなかなか難し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ね。 변호사협회와 시민단체의 입장은 다르다. 실질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재판원의 숫자가 판사보다 훨씬 더 많아야 한다는 것이다. 裁判官の数は減らすべきだということが第一になります。基本的にはもう1人で足りると思っていますけれども、1人から2人、1人でいいだろうと、多くても2人でいいだろうというふうに基本的に考えています。で、裁判員の市民の数は少なくとも裁判官の数の3倍以上、9人とかですね。 재판원 제도의 주체가 될 시민사회는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6월 구성된 이 시민단체는 전국적으로 회원수가 500여 명에 이른다. 시민단체와 대학을 중심으로 재판원 제도에 대한 토론회와 모의 재판이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재판원 제도가 도입되면 일본의 재판은 근본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시민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재판이 시행되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대법원장 직속의 사법개혁위원회가 발족됐다. 위원회에서 논의할 5가지의 큰 주제 가운데 하나로 시민의 사법 참여가 포함됐다. 이 사법개혁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 근원적인 문제, 이런 문제는 아직 미흡하고 이제는 시민의 참여를 배제한 어떤 직업 법관에 의한 일방적인 재판으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지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민을 어떤 사법 과정에 참여를 시키는 것은 전 세계적인 명제고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번 사법개혁위원회에서도 시민의 사법 참여, 국민의 사법 참여를 커다란 주제로 두고 있고 대법원에서도 내부적으로 내년부터 준참심제 시행을 검토했을 만큼 시민의 사법 참여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내년 말 확정될 사법개혁위원회의 개혁안에서 시민의 사법 참여가 결정될 경우 한국의 재판 제도는 획기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우리가 배심이나 참심을 도입한다면 재판을 여러 번에 걸쳐서 하는 것을 지향하고 가능한 한 짧은 횟수에 거쳐야 되고, 그리고 이 서면 조서에 의한 증거조사 방법을 가능한 한 탈피해서 법정에서 구두로 증인의 증언이 이루어지고 그게 기초해서 판결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재판 절차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장애물도 적지 않다. 우선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을 비롯해 법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 재판관을 선발하고 교육하고 배심 참심에 필요한 재판정을 확보하는 데 적지 않은 예산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조건이 충족돼서 시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재판에 대한 불신, 졸속 재판, 전관예우, 어렵고 권위적인 재판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재판관인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재판은 보다 쉽고 투명하고 상식적으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권리를 찾아주고
정의를 실현시켜주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원이 권리를 찾아주고 국민들의 그리고 그 정의를 실현하는 곳이라고 사람들이 믿는 것이 그 중요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런 그 사법부의 그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이 시민 참여 제도가 아주 좋은 처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도 더 이상 사법 참여를 다른 나라 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KBS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시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데 대해 80%가 넘는 응답자가 찬성했다. 본인이 직접 재판에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85% 이상의 응답자가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 국가 권력의 대표적인 것이 입법, 행정, 사법인데 입법과 행정은 국민이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직접 선출함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지금까지 사법 작용에 있어서만큼은 국민은 사법의 객체였을 뿐이지 전혀 주체로서 참여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국민이 사법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정당성도 있고. 전 세계에서 국민들이 재판의 주체로 전혀 참여하지 못하는 나라는 거의 대한민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나라에서 뭐 배심자의 형태, 참심자의 형태 혹은 다른 형태로 국민들이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주권 제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통치다라고 이야기할 때 재판 작용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되고 또 국민에 의한 것이어야 되고 그래서 국민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법은 국민의 것이다. 국민의 일상을 지배하는 법의 최종적 판단인 재판 과정에는 시민의 감시와 견제가 있어야 한다. 이제 시민의 건전한 상식이 재판의 주체가 돼야 한다.